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모했던 도전을 시작하며 그들이 나눴던 비장한 약속이었습니다. 조상들의 피값으로 짓는 제철소이기에 실패는 곧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처절한 책임감의 발로였죠. 그리고 2025년 오늘 그 약속의 결과는 세계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로부터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라는 신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세계은행마저 등을 돌렸던 성공 확률 0%에 가까운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허허벌판 위에서 과연 어떻게 쇳물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 그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 규모는 필리핀이나 콜롬비아보다 작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이란이나 IT보다도 낮았습니다. 국가 경제의 40% 이상을 농림어업이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의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현대산업의 집약체인 종합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은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 외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967년 미국과 유럽 4개국이 연합한 대한국제제철 차관단, 이른바 KISA와 기본협정을 맺으며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2년 뒤인 1969년 KISA는 냉정하게 차관 약속을 철회해버립니다. 국내 상황도 암담했습니다. 제철소 건설을 위해 주식 공모를 시도했지만 목표액 33억 원 중 고작 0.4%인 1,300만 원이 모였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1968년 11월 세계은행 IBRD 조사단은 포항 현지를 방문해 정밀조사를 벌인 뒤 최종적으로 채산성 없음이라는 사망 선고에 가까운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들의 반대 논리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철을 만들어도 소비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력 산업은 가발, 신발 같은 경공업이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철강을 대량으로 소비할 중화학 공업 기반은 전무했죠. 철을 만들어서 대체 누구에게 팔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자본, 기술, 원료, 그 무엇 하나 갖춘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철소의 핵심 원료인 철광석과 유연탄 매장량은 거의 없었고 저 멀리 호주 같은 곳에서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야 했습니다. 수천도의 용광로를 다룰 숙련된 기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마지막으로 이미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주도의 제철소 사업을 벌였다가 막대한 외채만 떠안고 처참하게 실패한 전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계은행의 눈에 한국의 도전은 실패가 예정된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무모한 도박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게 철강은 단순한 공업 원자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의 쌀이었습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듯 철강이 없으면 그 어떤 산업도 일으킬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농기구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다리를 놓고 국가를 지킬 무기를 만드는 모든 과정의 시작점에 철강이 있었습니다. 원조에 의존하던 경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소재인 철강의 자급자족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에 종합제철소 건설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현재의 한국을 보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한국 정부는 철강을 발판 삼아 일어설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꿈은 거대했지만 현실의 벽은 돈이었습니다. 차관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역사의 상처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찾아냅니다. 그 마지막 카드는 바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확보한 대일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의 이 자금을 산업화의 종잣돈으로 쓰기로 한 것이죠. 당초 일본은 이 자금이 농업 분야에 쓰이길 원했지만 정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무상자금의 약 24%에 해당하는 1억 1948만 달러를 제철소 건설에 투입하기로 합의합니다.
박태준 회장이 훗날 이 돈을 조상의 혈세라 부르며 임직원들에게 비장한 책임감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은 순국 선열이 흘린 피의 대가다. 선조들의 피값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건설하는 만큼 실패하면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우향우 정신이 탄생합니다. 만약 제철소 건설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우향우하여 저 깊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 우향우 정신은 건설 현장의 모든 요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포스코 사품과 기업 정신의 굳건한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한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민족의 한이 서린 돈을 낭비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던 겁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신화의 진짜 방정식은 이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마련되었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장 건설 사업이다 보니 주변에서 군침을 흘리는 정치권의 외풍이 거셌습니다. 특정 업체의 설비를 구매하라거나 대놓고 정치 자금과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유력 인사들 때문에 공사는 삐걱거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부실 공사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1970년 2월 박태준 사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성해간 건의문 형식의 메모를 꺼내놓습니다. 그 메모에는 설비 구매와 공급자 선정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을 포항제철에 부여하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달라는 파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의 고충과 결기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메모지 상단에 친필 사인을 해줍니다. 내가 이 메모에 사인을 해줄 테니 이걸 들고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외압을 뿌리치라는 든든한 지시와 함께 말입니다. 박태준 사장이 지갑 속에 평생 품고 다녔다는 이른바 종이마패의 탄생 순간입니다. 이 종이마패를 방패 삼아 박태준 사장은 불량시공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를 고수합니다. 연연공장 건설이 장마로 지연되자 행정 사무직까지 총동원하여 24시간 철야 작업을 강행하며 하루 700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열연 비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972년 제강공장 건설 중에는 지상 48m 높이의 철구조물 볼트 24만 개가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비상작업을 실시해 시공 불량을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1977년 3기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불량을 발견하자 80%나 완성된 구조물을 주저없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버리는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벽 시공을 향한 집념이 낳은 전설적인 일화들입니다. 포항제철 1기 건설에는 총 120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렸던 경부고속도로 건설비 428억 원의 2.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보다 처음부터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단가를 낮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과감한 역발상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훗날 포스코가 세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결정적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박태준 회장은 25년의 재임 기간 동안 연산 21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35년 만에 이룬 1000만 톤을 훨씬 뛰어넘는 경이적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한때의 적이었던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피어난 기술 협력은 후발주자 한국에게 역설적인 기회를 안겨주게 됩니다. 1969년 포항제철은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의 3대 철강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맺습니다. 건설 기간 동안 최대 100여 명의 일본인 최고 기술자들이 포항에 상주하며 설비부터 조업까지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타이병과 같은 심각한 공해 문제로 자국 내의 중화학 공업 설비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최신의 제강 기술까지 한국에 이전될 수 있었죠. 한일 기술자들은 요보세요회라는 모임을 만들 정도로 끈끈한 연대감을 나누며 불가능에 함께 맞섰습니다. 후발주자라는 약점이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 설비와 기술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설계와 최신 설비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영혼이 없다면 쇳물은 결코 녹지 않습니다. 포항제철 성공 신화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철 보국, 좋은 철을 만들어 나라에 보답한다는 이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건설 현장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기초공사 중 부실이 발견되자 80%나 완공된 구조물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버린 일화는 품질에 대한 그들의 강박에 가까운 집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불굴의 도전 정신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973년 6월 9일 마침내 포항 1고로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쇳물이 용암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중화학 공업의 시대가 열리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2년 10월 2일 광양제철소 사고로 준공으로 포항제철은 연간 2,1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창업 사반세기의 대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박태준 회장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국립묘지의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전이었습니다. 각하,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 먹먹하고도 숭고한 보고서는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가 만들어낸 제철혁명의 마침표이자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제철소의 심장이 2022년 9월 6일 초유의 사태로 멈춰서게 됩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철소 전체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물과 진흙에 뒤덮이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 앞에 포스코 임직원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향우 정신으로 무장한 포스코인들에게 포기는 없었습니다. 공장을 멈출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포스코 그룹사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경상북도, 소방청, 해병대 1사단 장병들까지 전국에서 50여 개의 민관군 기관이 하나 되어 복구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공장 안에서 진흙을 퍼내고 소방차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으로 물을 빼내며 살균 소독과 가재도구 정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자매마을 주민들은 수해 복구에 지친 임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손길과 간식을 보냈고 포스코 역시 시름에 빠진 포항 시민들을 위해 24,000종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피해 복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공장인 2열 연공장이 침수 100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는 기적을 연출했고 18개 아병 공장 중 15개를 당해 연도에 복구하는 등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강건한 제철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세기를 이어온 포스코의 저력입니다. 현재 글로벌 철강 산업은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전통적인 고로 방식은 원료탄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국경세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감축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무역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뼈를 깎는 혁신에 돌입했습니다. 그 핵심 무기가 바로 포스코 고유의 수소 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입니다. 수소 환원제철이란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할 때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배출되게 만드는 혁명적인 그린 철강 기술입니다. 물론 해외의 경쟁 철강사들도 수소 환원제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샤프트 환원로 방식은 철광석을 둥글게 가공한 비싼 펠릿을 사용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 환원제철이 확산되면 고품질 펠릿의 수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반면 포스코의 하이렉스는 다릅니다. 포스코는 이미 과거부터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FINEX, 파이넥스 유동환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응용한 하이렉스 공법은 값비싼 펠릿 대신 가루 형태의 분철광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원료 확보가 매우 용이하고 생산 원가가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유동환원로 방식이 샤프트 방식보다 온도 제어에 유리하여 환원 효율을 높이는 데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2024년 1월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였고 포스코는 2024년 4월 포항제철소에 시험 설비를 준공해 첫 출선에 성공하는 등 상용화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딥러닝,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용광로에 접목한 스마트 용광로를 구축하며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공장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포스코의 변신은 철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 체제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며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2차전지 소재 분야로 폭발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 공급망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기 위해 무려 1조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베팅한 것입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광산기업 미네랄 리소스가 설립하는 중간 지주사 지분 30%를 약 1조 원에 인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서호주 워지나 마운트 마리온 광산에서 연간 전기차 86만 대 분량에 달하는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남미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 관권을 보유한 캐나다 업체의 현지 법인을 950억 원에 100% 인수하며 세계 최고 품질의 고농도 리튬 매장 지역까지 선점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는 단순한 지분 참여를 넘어 광산에서 배터리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포스코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과거 좋은 철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제철보국의 신념이 이제는 최고의 배터리 소재로 국가 경쟁력을 이끈다는 소재보국의 비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는 포스코와 반세기를 함께 동고동락해온 포항 시민들이 있습니다. 1968년 당시 인구 7만 명의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포항은 포스코의 발전과 함께 현재 인구 50만 명의 거대 산업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포항시 제조업 종사자의 67%에 달하는 약 2만 8천 명이 포스코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경제의 핏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단지 경제적인 이익만 좇지 않았습니다. 교육 보국의 이념 아래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포스텍을 설립하여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1973년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을 창단해 한국 축구의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199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2만 명 규모 축구 전용 구장인 스틸야드를 건립했습니다. K리그 우승과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수차례 휩쓸며 포항 시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에는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롤러코스터 형태의 국내 최대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를 117억 원을 들여 제작해 포항시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포항제철소가 내려다 보이는 친환경 복합문화공간 파크천 538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철과 자연이 어우러진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부터 128개 자매마을과의 끈끈한 결연 활동까지 포스코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지역사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기업 시민으로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포스코의 역사는 단순한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던 절망적인 시기, 조상들의 피값으로 지어진 제철소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우양우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땀과 눈물의 역사입니다. 숱한 정치적 외풍을 막아낸 종이마패의 결단, 48m 상공에서 볼트 하나하나를 확인하던 완벽주의, 거센 태풍의 진흙탕 속에서도 100일 만에 기적을 만들어낸 직원들과 시민들의 위대한 연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포스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는 전통적인 굴뚝 산업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100%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친환경 미래 제철 공법 하이렉스로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대규모 광산 투자로 리튬을 비롯한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글로벌 탑티어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철 보국의 정신이 소재 보국과 기업 시민의 정신으로 계승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한번 힘차게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0일 만에 기적을 이룬 포스코가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는 포스코의 위대한 항해를 우리 모두 가슴 벅찬 기대감을 품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